자, 들어가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할게요. 보조정책으로 가겠습니다. 보조정책은 임대를 보조해요. 저우주한테 임차인의 무상으로 임대를 보조해주게 되면 공급자 생산자 보조가 있는데요. 정부가 임대를 일부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바우처죠. 주택 바우처.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죠. 그죠? 정부가 소득층의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보조해주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주택 소비도 안 증가해요? 증가해요. 증가하고 우리가 다른 것도 살 수 있죠. 다른 것들도 증가한다. 임차인용도 증가해요. 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만 올라가죠. 그래서 상승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의 혜택이죠. 그죠?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증가합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는 임차인 혜택이죠. 여기 이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는 우리나라 임대료 보조는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제도로 시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주택바우처가 보조정책으로 일종의 오렌지구는 많이 뜹니다. 보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으로 가겠어요. 자, 공공은 당연히 공공이 나오니까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그래서 공공임대는 직접 정책이다. 직접 공급이고. 그래서 정부의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 이렇게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는 임대주택의 사적과 공공은 이제 구분되는데요. 임차인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의 폭이 우리가 주택을 많이 만드니까 어려요. 임차인의 대체적이 많아지죠. 그럼 대체가 많다는 건 비탄력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죠. 그럼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에 대한 임차의 전가된 현상이 완화되겠죠. 탄력적인 임차인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은 어때요? 소득이 재분배 되겠죠. 공공임대의 거주자는 사적임대가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자, 공공임대는 어떻습니까? 주택의 건설임대, 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한테 젊은 층한테 주는 게 뭐죠? 행복주택이죠. 근데 요거는 장기전세라는 건 그냥입니까? 전세계약 방식입니까? 전세계약 방식이고,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밑에 특별법을 하는데 공공지원이나 장기일반이 민간임대주택이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이거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장기일반은 10년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요 아파트를 매입하는 민간임대는 포함됩니까? 좀 제외됩니까? 제외되죠. 요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10년이 가장 유력해요. 올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가에 대한 조세 전가인데요. 자, 조세 전가는 천천히 보게 되면은 세금에 대한 거는 세법 문제가 나와요. 천천히 보게 되면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조세 정가라는 거는 정가의 기차 문제는 수용급의 상대적인 개념입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럼 탄력적인 쪽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탄력적인 쪽이 더 그냥이다, 더 유리하다. 비탄력적이 불리하죠. 그럼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니까 누가 부담 많이 하겠어요? 수요자.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편이 부담을 많이 하죠. 수요자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큰 쪽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에요. 좀 비탄력 쪽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본다면 우리가 비탄력 쪽일수록 세금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보면은 좀 어떻게 돼요? 이 세부담이 큰 쪽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탄력성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이 좀 높습니까? 이게 낮습니까? 낮다는 건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은 또 불리하니까 큰 쪽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보다, 그럼 수요자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수요자의 임차인보다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임대인. 수요가 완탈이면 수요가 완전히 유리하죠. 그럼 조세가 전부 누구한테 부담한다? 임대인. 공급이 완비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하니까 전부 임대인한테 가겠죠.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라는 자체는 이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조세를 비례세로 똑같이 가자면 역진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비례세 되면 그냥입니까? 역진세가 나타납니까? 무슨 세로 가야 돼요? 유진세. 그럼 수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겠죠? 비역, 무, 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례세로 가면 무슨 세가 나타나서? 역진세. 그럼 우리가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누진세를 적용해야 됩니까? 수직적 형편을 맞춰야겠죠. 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 좀 몇 여쭤보세요.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요 자가주택이라는 것은 직접 그냥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까? 그럼 자가주택에 대한 그 집값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산세 잡는 건데, 자가주택을 많이 때려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 자가주택 수요가 감소를 하죠.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재산세 생각해 보세요.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이라는 자체는 자가주택에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임대인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때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때리는 거예요? 공급자한테 때리는 거죠. 그럼 임대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면 임대 가격이요. 올라가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건 많이 물어보고 저한테. 자, 양도세를 중과하면 동교효과 나타나죠. 그럼 주택시장의 거래가 좀 위축되는 게 그냥입니까? 동교효과입니까?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꽁꽁 얼어붙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니까 가격이요. 상승하죠. 이해하셨죠? 자, 공급자가 탄력적이고 수요자가 비틀어지면 공급자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중과되면 부과되는 양도세에 대해서 누가 많이 부담하겠어요? 수요자가 더 부담하겠죠.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그럼 양도세의 중과는 상대적으로 자, 누구 부담이 많겠어요? 매수자한테 크게 발생하겠죠. 그럼 수요자, 공급자 모두 세부담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잉여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해서 이 시장을 떠나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그냥요 더 많이 떠나요. 그러면 더 손해가 오죠. 비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좀 덜 떠납니까? 그럼 손실이 크다, 작다?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요 지방 취재 등록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지방세요. 그다음에 지방 취재 등록. 갑돌이가 지방 가서 취재해서 등록을 해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이니까 잘 안 나오고요. 그럼 요거 외에는 다 국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인데, 자, 나머지는 다 그냥요 국세예요.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국세고 양도세 국세잖아요. 취득은 그냥입니까? 이건 취득할 때 냅니까? 보유는 보유할 때 내고 양도소득세죠. 근데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가세 기준은 몇 월 며칠이죠? 6월 1일이에요. 30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약간 염리, 세법 시간인데 6월 1일 날은 그냥입니까? 지금 계약서를 썼습니까? 썼죠? 얘기해 보세요. 누구 걸로 넘어갔죠? 매수자 걸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6일수한테 징수한다. 누구한테 징수한다? 6일수. 그럼 6월 1일 날은 누구한테 징수하죠? 매수자한테 징수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암기하셨습니까? 6월 1일.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도하거나 취득한다는 거는 그냥요, 이건 내가 거래를 해요. 그럼 이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그냥요, 징수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그냥입니까? 국가에서 공시가격을 합니까? 그럼 이건 징수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나오고요.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했죠. 그럼 다른 토지는 철폐하라는 거죠. 토지세만 내라. 그럼 토지가, 자, 단일세 운동을 주장했어요. 그럼 헨리 조지는 토지가 그냥요, 완전 비탈업적이에요. 그럼 토지에 부과하더라도 전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떠나지지 않죠. 보유수가 강하더라도 수요자한테 전가되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중간은 자원 배분 왜곡이 어떻습니까? 큽니까? 좀 없습니까? 효율적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저는 정책 파트에서 좀 많은 문제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지금 제대로 안 흐르고 있죠. 정책이 7문제나 떴어요. 몇 문제나 떴다? 그럼 여기 좋은 게 투자론과 정책론이 바뀌었거든요, 작년도. 투자론이 적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투자론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적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적게 나올 것 같아요. 투자론은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좀 이 정책에서 좀 많이 점수를 땄으면 좋겠고요. 투자론은 조금 어렵습니다. 투자론 갈게요. 자, 천천히 우리가 가볼게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사람들은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럼 구매력이 하락됐다는 것을 투자자를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죠. 그럼 그냥요, 인플레를 방어했어요. 방어했고요. 자, 레버리지는 타인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이라든지 대출로서 전세를 통해서 지렛대 효과를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 들어가죠. 정의되려면요, 자, 어떤 게 제일 커야 돼요? 자기 자본이 높아야 됩니다. 차입이 낮아야 돼요. 부과되려면 저당이 높으면 부과되거든요. 자기가 낮고. 그 다음에 중립적 분야입니까? 같습니까? 같고요. 항상 레버리지는 위험은 감소합니까? 무조건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저 믿고 그냥 무조건 증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안 보이시지만, 자, 제가 항상 얘기했을 때 부동호가 중요하죠?
다음에 지총적. 자, 그럼 정은 어떤 게 제일 커야 돼요? 지가 제일 커야 되죠. 부는 저가 크죠? 중립정은 같다는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강조하는데 밑에 이제 지총조에 대한 그 순서로 부등호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고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순이 하락합니까? 상승합니까? 상승해요. 부는 자기 자본이 하락하겠죠. 중립적은 변화가 없고요. 중립적 부채 변화도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전에 그 계산 문제 특강을 했으니까 항상 따라서 내 돈이 들어간다. 수익과 상승해서 이자를 빼야 돼요. 그다음에 총에서 총저 빼서 부채 비율이라는 건 참고하시고 4번이 중요합니다. 요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부가 정으로 전환되려면 뭐가 낮아야 되죠? 이자가 낮아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낮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낮아야 된다? 부채 비율이 낮아도 정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는 게 강력합니다. 이자가 낮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가장 미는 겁니다. 이거 꼭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테마는 투자에 대한 위험이에요. 자, 우리가 사업상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해서 수익성과 관련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잘못됐다는 건 됩니까? 공실이 생겼습니까? 입지가 잘못된 게 위치죠. 경비가 나간 게 운영이죠. 자, 융자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지렛대 효과 있었죠. 그러면 채용불이익 위험이 커져요. 근데 전액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걸 제거할 수도 있죠. 법률적은 그냥입니까? 이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법적인 환경이 바뀌었죠. 자, 인플레이션 위험은 인플레이션에서는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화폐가치 떨어져요. 그래서 은행들은요, 여러분들 고정을 원할까요? 변동을 원할까요? 화폐 가치가 이자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변동을 해야 전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임대료가 임대료는 하락하잖아요.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게 전가시키겠죠. 자, 유동성은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안 됩니까? 그럼 높은 환급성, 낮은 환급성.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자, 다음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채워 나가는데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상이, 여기 기대라는 게 예상 나왔죠. 그 무슨 수익률이에요? 기대고요. 최소한이 나오면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고요. 자, 현실은 실현은 투자한 후죠. 사후적 수익률, 투자 채택 기준과 무관해서 그걸 채우라고 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다? 기대. 두 번째는요? 요구. 마지막은?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학계로는 요구는 작아야 되죠.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은 그냥입니까? 시장 상황이 바뀝니까? 기대가 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가요. 그럼 나중에 기대 수익률은 점차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얘가 크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작으면 기대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는 것도 무조건 뜹니다. 그죠? 뜨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죠. 최대예요? 최소예요? 그 무이익률에다가 할증률을 더해가는 거죠. 자, 무이익률은 은행 이자입니다. 그럼 국채 이자는 위험이 거의 없고요. 무이익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것도 올라가면 요것도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할증률도 보상률인데 투자안의 위험은요, 위험할증률이 올라가면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정비례로 가겠죠. 그 다음, 자, 위험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로 봐요.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가 따라해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요게 나오면 수익입니까? 위험입니까? 요건 무조건 낮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치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기대 수익률이 멀어집니까? 이게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질수록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된다? 작다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 GT 이용하는 거 아시죠? 자, 계산기 꺼내세요. GT입니다. 무조건 이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예요. 그럼 30 곱하기 20%를 눌러보세요. 그럼 6이라는 게 나오죠. 40 곱하기 10%를 눌러보세요. 4라는 숫자가 나오죠. 30 곱하기 40%를 누르면 12가 나오죠. GT를 눌러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22가 나오죠. 요구하는 게 몇 퍼센트죠? 그러면 요구가 작죠? 투자를 기각한다, 채택한다. 채택하는 거죠. 그렇죠?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변이계수라는 게 있죠. 변이계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올라갑니까? 그럼 수익 1% 한 단위당 위험이죠. 그래서 변이계수는 위험을 낮아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요거 위험의 처리 방법을 각각 넣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얘랑이 제일 잘 떠요. 무조건 100%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인플레이션인 임대인인데, 인플레이 발생하면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럼 제3자한테 떠맡기거나 보험 임대료 인상 변동률은 이건 위험이 뭐죠? 전가입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회피죠. 그러니까 회피와 전가가 가장 유력하고요. 보수적은 조금 비관적이니까 수익을 높게 잡겠어요? 낮게 잡겠어요? 수익은 낮게. 여기서 잡으셔야 됩니다. 낮게 잡는 겁니다. 비용은 높게 잡고요. 그러면 수익을 낮게 잡으니 수익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정하겠어요? 하향 조정시킵니다. 하향. 이거 꼭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그런가요? 요구 수익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조정시키는 거예요? 상향 조정시키는 거죠. 자, 민감도라는 거 아시죠?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치. 근데 흡수율 분석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흡수율과 민감도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죠. 흡수율은 분양률이에요. 분양률이 그냥 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럼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되는 비율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죠? 흡수율이에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다. 그럼 민감도하고 흡수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민감도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자,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라? 수익. 분산은요? 위험이죠. 자, 그러면 투자안의 수익이 평균과 위험은 분산인데요. 그랬을 때 평균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죠? 수익이 같잖아요. 화이팅. 그럼 분산이 위험이잖아요. 위험이 어떻게 좋겠어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은 게 좋죠. 분산이 뭐라고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요. 높은 게 좋죠. 그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인 걸 아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얘가 수익이고 얘가 위험이면 우상향하는 게 효율적 전선이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투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니까. 그럼 최적이 되려면 여기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접해야죠. 두 점이면 안 되겠죠.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죠. 근데 위험의 피도가 클수록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급해지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포트폴리오라는 자체는 이제 되게 쉬워요. 체계적인 그물이 촘촘하죠. 피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입니까? 모든 부동산입니까? 그럼 인플레나 금리 경기 변동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요. 그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산 투자로? 없다라고 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제거가 가능한 거는, 자,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그냥요, 비계가 쌓였어요. 아, 이거 그래요? 그럼 분산 투자야겠네요. 그럼 체계 제거가 맞아요? 비계 제거가 맞아요?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그죠? 그럼 요거는 등성수성이니까 고유의 개별적인 건 그의 해산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비계 제거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자, 포트폴리오를 오직 어떻습니까? 어떤 위험만을 제거할 수 있나요? 비체계적. 총위험에 대한 체계적은 제거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요구 수익률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면 크면 체계적이 커지죠. 정의관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대한 효과가 움직임에 나타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상관이 적어야 되죠. 상관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러면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죠. 그럼 반대인 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같은 게 좋다, 반대인 게 좋다. 플러스가 좋다, 마이너스가 좋다. 플러스는 안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다면 플러스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안 좋습니까? 마이너스는 완전히 좋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가 수익률 간의 움직임이에요. 그럼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갈수록 좋겠어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좋겠죠. 수익률이 움직임 반대, 비체계적 경우 완전히 제거시키고요. 플러스율로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히 안 좋죠. 그럼 위험이 아예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포트폴리오의 3대 조건은 이제 상관계수가 큰 게 좋다, 음이 좋다. 상관계수가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움직임이 반대라는 걸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 시한 가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미래 가치는 다 미래 가치가 들어가 있죠. 근데 감침계수는 미래 가치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가 들어가죠? 미음이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거는 감침계수예요. 이건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는 뭐가 들어가죠? 이음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요거는 현재 가치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내각계수는 자, 이거를 n년 후에 받는다.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그냥 이론이 나옵니까? n년 후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계수를 이제 곱하는 거죠. 1 플러스 R의 n승. 근데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그냥이요. 일시불을 현재 가치 땡기죠. 그래서 한 번에 받는 거죠. 그럼 이것도 1원이라는 게 나오고 현재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화폐시장 가치는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연금의 내과 감침계수가 그냥이요. 역수예요. 연내 나오면 감기가 나와야 되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뭉친 금액입니까? 자, 뭉쳤어요. 이걸 쪼갰어요. 쪼개서 얼마씩 분립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은 매익이 나오고 N년 후 감침계수는 자, 얼마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그냥입니까? 모으기에서 분립하죠. 이게 나옵니다. 역수관계고요.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그냥입니까? 현재 뭉쳤습니까? 그 매기의 1년이 나오고 현재 가치로 뭉친 거죠. 저당상수는 그냥요, 이걸 쪼갰는데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요거 내용을 보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연습 게임 좀 하고 여기다가 좀 제가 체크해 볼게요. 칠판. 자, 미래 가치는 자,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일내, 연내, 감기가 있죠. 현재 가치는요. 1현, 연현, 저상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그냥 1원 나오면 20불이죠. N년 나오면 내가계수죠. 자, 매년 1원씩 나오면 뭐예요? 연금. N년 나오면 내가계수. 감기라는 건 만들기 위해서 쪼개죠.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1현이라는 건 1원 나오면 20불이고 현재 나오면 현가. 매년 1원씩 나오면요. 연금. 한 원 한다 나오면 현가. 자, 이건 그냥요.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갚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내가 나오면 1년이죠. 연내 감기가 잘 걸리죠. 그 연내 나오면 뭐죠? 감기입니다. 그죠? 감기고요. 그 다음에 연여 나오면 저상이죠. 그 연금의 현가계에서 역수는 저상이 되겠죠. 요거 들어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곱하는 건 나눠야 되고. 자, 이건 무조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일시불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얘기했냐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맞히는 방법이 자, 연내는 그냥요. 뭉쳤어요. 연년도 뭉쳤죠. 그럼 그냥입니까? 위에 게 큽니까? 위에 게 커요. 얘는 아래 게 크죠. 그러면서 자, 연내는 그냥입니까? 요게 마이너스 n승이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n승이 들어가면 연금이죠. 우리 연연하고 이제 저상이 마이너스 n승이고, 자, 1이 뒤에 달리면 그냥요, 이건 내가예요. 1이 앞에 달리면 현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뭐가 나오냐면, 연금의 내가 계수가 나왔어요. 그럼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럼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은, 자, 여기다가 R이 나온다면, 그냥입니까? 요 위에 게 큽니까? 그럼 뭉친 거죠. 그럼 연내 아니면 연연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요, 1이 뒤에 달렸어요. 그러면 연내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저당상수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상수가 나온다? 저당상수 쪼갠 거죠. 그럼 밑에가 많겠죠. 위에가 적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 저당상수도 현가계수입니까? 그러면 1이 어디 달렸어요? 앞에 달렸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의 저당상수가 나온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도 이렇게 한번 재밌게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연내 나오면 감기고 연연 나오면 저상이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 따라서 가공기 이용순. 옆에 보시면 가공기 이용순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가장 유력한 게 저도 이제 다른 강사들에 대한 그 모니터를 많이 해요. 근데 가공기 이용순이 가장 먹힙니다. 자,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용순이가. 부세하니까 영세하죠. 영세해진다. 그럼 임대료에다가 면적을 곱하는 게 가능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왜 외우냐?
자, 이건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매매, 순미, 세자세. One more time. 매매, 순미, 세자세.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경비죠. 얘는 영업 경비잖아요. 자, 따라서 매도 경비를 빼주고요. 그러면 순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부채라는 게 중요한 건 여기 무슨 서비스 얘기인데? 부채 서비스 얘기인데. 매매 순미죠. 여기 뭐죠? 미상한 저당자금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세자세. 자죠, 자. 주무시지 마시고. 그 무슨 세야, 이건? 자본주의 세예요. 그죠? 저기랑 틀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공기 용순, 부세용세, 매매순미, 세자세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비 내고, 부채 내고, 그러면 세전이 되고, 세금이 다음에 세후잖아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이거 가로치기에도 아주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나오냐? 가공기 용수, 부세용세를 아셔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영업경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영업경비는 관리비 들어가요. 광고료 들어가죠. 수수 들어가는데 세금 중에서 영업소득세일까요? 재산세일까요? 재산세가 포함돼요. 근데 이건 남기하지 마시고 공부가 감소하면 돼요? 안 돼요?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공부 감소니까 무슨 세가 들어가야 돼요? 소득세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영업경비 전에 그냥입니까? 공시를 미리 빼줬습니까? 빼줬죠? 대답 좀 해보세요. 부채 서비스도 밑에서 빼줄 거잖아요. 소득세도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요, 건물의 감가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금이 캐시프로 나간 겁니까? 이런 장부상입니까? 장부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걸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본 쪽 지출 같은 거는 포함돼요? 안 돼요? 중축시키는 거는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소유자의 급여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종업원의 급여는 들어가요. 개인적인 업무비나 불포함한다. 맞출 수 있죠? 자, 우리에서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해야지만 세전이 되잖아요. 근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어요. 그러면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세전과 세원료과 세전이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순대이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대체는 빼고 내요. 그래서 따라서 순이감, 감가이자는 세공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계산 문제가 다 순이감입니다. 그러면 그냥요, 가미를 빼죠. 그럼 소득세 산정 시 됩니까? 감가와 이자는 세를 공제시킵니까? 공제시키죠. 그럼 가세소득의 적자가 아니고 과세 대상이라면 세전이 세후보다 크겠죠. 그래서 가세소득 곱하기 세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걸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합니다. 영업의 현금 흐름에는 항상 세후 현금과 처분의 현금이 세후죠. 그러니까 세후 소득으로 갖고 따지는 게 중요해요. 그 지분 투자와 비교해서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으로 간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팁을 드려볼게요. 자, 화폐의 시장 가치는 딱 세 가지 단어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팁을 드릴게요. 따라서 현가. 자, 현가라는 건 내가를 현가로 고치는 거잖아요. 내부 수익법 들어가죠. 수익성 지수 들어가죠. 이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가 내부 지수.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현가 내부 지수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자, 순영가법 가능할까요? 화폐시장 가능합니까? 무슨 가가 들어갔습니까? 현가 들어갔고. 자, 수익성 지수도 가능합니까? 뭐가 들어갔죠? 지수 들어갔고요. 내부 수익법도 가능합니까? 왜요? 내부가 들어갔잖아요. 얘도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죠? 현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나요? 암기하고요. 장래에 예상되는 세후소득에 그럽니까? 현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현가가 빠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순영가는, 자, 어떻게 되세요? 자, 그냥 했습니까? 이거는 뺐습니까? 자, 여쭤볼게요. 유출해서 유입 뺐습니까? 유입해서 유출을 뺐습니까? 유입해서 유출을 뺐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할인율이 요구수익률 할인하죠? 그럼 사전에 이걸 그냥입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어차피 인생을 찍는 거야. 얘기해봐. 알아야 되죠. 모르면 못 구해요. 그 R이라는 게 10%냐 아니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효과를 적용할 때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을 할인입니까?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따라서 순살이요. 내가 뽀만 빼고 순살만 달라 그랬어, 아줌마한테. 감사합니다. 순살이요. 그럼 순효과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따라서 순영이와 수일이. 순영이. 그럼 순효과는 뭐보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하니 내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자 수익성 지수는 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분수를 놓겠습니다. 자, 위가 유입이 올라가요, 유출이 올라가요. 사람은 서 있죠. 그럼 그냥요 입으로 먹어요. 밑으로 나오잖아요. 어저께 2시 연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먹죠? 밑으로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그 뭐를 모르는 거예요. 유입을 유출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항상 요거에 대하니까 유출에 대한 유입이 되겠죠. 얘기 좀 해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요거? 입, 요거. 그 뭐를 모르나요? 입을 유출로 넣는 거예요. 잘해요, 이거. 맨날 틀려, 맨날. 투자로는 이것만 해, 그냥. 그 다음에 상대적 수익성이죠. 장래수 성과를 지금 투자로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순영이와 수일이 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0이 나오면 안 돼요. 1보다 커야 되고. 재밌어요? 네. 재밌게 해, 그냥. 어차피 뭐 힘들어. 이게 뭐야? 예? 나는 거지. 재밌다. 재밌게 해, 그냥. 투자 어차피 포기 다. 내부 수익이 있죠. 이건 그게 따라서 갖게 한다. 갖게 해요. 빼면 순이고 남으면 수익성 지수고 갖게 하면 내부 수익이 돼요. 그러면 이건 유입의 평가와 유출의 평가를 갖게 하죠. 현재 가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갖게 해서 그 할인율이 내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순영이와 수일이죠. 순영이는 뭐가 나오고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수입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이거는 내부순을 구할 때 사전에 요구순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내부순일법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내부순일법은, 자, 이게 좀 오타 났습니다. 자, 이게 요구순일까요? 내부순일까요? 내부순일이에요. 그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순효과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어요? 순효과는 요구순일로 할인했죠. 내부순일법은요? 내부순위 나타냈잖아요. 그런가요? 책에는 옳게 나타났는데 여기는 좀 제가 오타 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순살이요. 순효과는 뭐로? 요구수익률. 내가 순살만 달았더니 야지막 따라서 냈네. 내부순위법은 무슨 순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갖게 하니까 예를 구했으니까 사전에 예를 알 필요가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내부가 뭐보다 커야 돼요? 요구수익률보다 커야 되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할인율을 고려할 때는 순효과와 내부지수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그랬죠? 순효과가 나와요. 요구하는 것만큼 나오니까. 순효과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에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있죠? 투자 규모가 다를 때 수익성 세포 판단과 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것들은요, 선가 내부 지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얘네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고려하지 않는다. 순수와 수익률은 역수죠. 그래서 이 순수는 자본의 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길어야 됩니까? 얘는 짧아야 됩니까? 요게 순자죠, 순자. 이건 자본의 수 기간이에요. 긴 게 좋아요? 좀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순자는 작을수록 좋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순까지는 총이 올라가죠. 근데 세전 채우는 뭐가 올라갑니까? 지분이 올라가잖아요. 앞에 걸로 나눠주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니까 여기까지는 총입니까? 총이죠. 여러분 조순이라는 분 아시죠? 따라서 조순은 총리이시다. 총리, 총순. 맞아요? 자, 세가 들어가면 그냥요, 지분이 나와야 돼요. 지분. 그래서 따라보세요. 청순하게 새 집으로 들어가자. 따라서 청승, 새 집,
아씨, 안 먹혀, 이거. 아시겠어요?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역수죠. 총총총이니까 총이 들어가고, 순종이니까 종합. 세전이 지분 배당률이죠. 그 다음에 얘는 세우니까 세우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순소득과 역수 관계는 그냥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 자, 이렇게 갈게요. 순종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럼 제 야매에 그냥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해요? 하세요? 그럼 학개론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입니까? 저를 이 땅에 내놓아 보내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요?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시죠? 아시겠죠? 그죠? 자, 따라서 순종하다. 어떻게 하시죠? 전지전능하신 그 분이시죠? 조용하네요. 총은 총이잖아요. 순종하시죠? 세전이 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전이 배당으로 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은 세전으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새우는 새우죠. 새우끼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야매에 순종하시죠. 제가 이 땅에 내놓으셨죠. 제가 어떻게 하세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든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분석법이 좀 더 쉬워요. 그 다음에 해수기간이, 자, 소수값이 크다는 건 해수기간이 어떻게 돼? 길죠. 해수기간이 길죠.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대부비율은 총투자에서 돈을 빌린 비율을 대부비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대부가 60이면 지분이 얼마예요? 40이 되겠죠. 이건 내 돈에 대한 부채죠. 근데 이건 뭐냐면 부채의 비율은 그냥입니까? 네 돈, 부채가 올라갑니까? 내 돈이 내려가죠. 타인 자본 올리려고 자기 자본 내려가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그냥이에요? 지분이에요. 요거 부채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뭐를 나눴다고 했어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눴다고 하죠.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부모에 대한 분자니까, 자, 따라서 지분에 대한 부채. 그러면 뭐로 나눠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눴다고 하셔야 돼요. 지분이 자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자산. 자, 그럼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칠판 보세요. 자, 20, 50, 60, 80을 갖고 계산하는데, 자, 보세요. 자, 위에 돈이 타인 돈이죠. 그러면 타인 돈이 만약에 1억에서 2천 나갔으면 내가 8천 나갔잖아요. 그럼 이거 4분의 1이니까 몇 퍼센트가 부채 비율이 되겠어요? 25%.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50을 50 나눴죠. 그러면 100%가 되겠죠. 100% 되고. 자, 60을 40을 나누면 1.5배죠. 그럼 100분율을 하니까 150%가 되겠고요. 80에서 20 나누면 400%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갑니다. 부채 감당률은요, 되게 중요한 게, 자,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부채를 감당하는 율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제 친구가 상가를 부채 감당률 3을 받았어요. 근데 1층에 순두부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LTV라는 것은 L을 V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건 2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순두부. 그럼 위에는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순소득, 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커야 돼요? 소득이 더 많아야 되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로서 소득이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죠. 그럼 1보다 같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좋죠. 그러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소득이 부채보다 작다, 크다. 그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같으면 얘랑 같죠? 작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대출자의 차입자의 부채 감당이 1보다 충분히 어떻게 된다? 높기를 원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대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올리는 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계산 문제가, 자, 우리가 올해는 상가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럼 상가에 대한 것이 계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한번 쳐보세요. LTV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마 순당당이라는 걸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가격이 L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L을 V로 나눈다. 그럼 LTV가 찾아드려 볼게요. 거기 보시면 60%예요. 시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그럼 LTV는 10억으로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부채 감당률은, 자, 갑시다. 자,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부채 감당률은 아까 순투부였죠. 그 뭐를 못 나눠요?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겠죠. 이해 갔나요? 부채 서비스액이 그냥입니까? 이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이 나오면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더당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순당당, 순당당을 암기하세요. 순당당이라는 것은 일단 그냥니까 순영업소득을 부채감당률로 나눕니까? 더당상수로 또 나누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순당당에 대입시켜 볼게요. 자, 순영업소득이 지금 4억이죠. 4 치시고요. 자, 우리가 4를 쳐보세요. 계산기에다가. 부채감당률과 더당상수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데 부채감당률이 먼저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부채감당률이 자,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죠? 근데 더당상수를 먼저 나눠도 되거든요? 2에다가 더당상수 나누니까 0.1 나눠볼게요. 자, 나눠보세요. 4 나누기 2 나누기 0.2 나눠보세요. 4 나누기 2 나누기 0.2 나누셨어요? 그러면 얼마가 떨어져요? 10이죠? 그러면 1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채감당률은 10억이고 LTV는 12억이면 큰 금액, 작은 금액 얼마를 빌려주겠어요? 10억이죠.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9억이 정답이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뜨면 순당당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당당? 순당당. 순이 뭐예요? 당당은 아무거나 먼저 나와도 돼요. 부채감당률 저당상수 아시겠죠?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요. 순당당이고 그 다음에 기타 비율 분석이라는 것은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공실은 어떻게 돼요? 가능소득에서 공실액을 따지는 거죠. 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경비 비율은 자, 원칙은 유효라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유형순. 근데 가능이 나오면 또 가능으로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여기는 그냥요, 유효가 들어가요. 순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순이 아니라 얘는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다 빼주기 때문에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있다. 그러면 채무액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유효가 나와야 돼요. 대사 중에서 뭐가 나온다? 유채가 나와야 돼요. 유채가. 할 수 있겠죠?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하거든요. 이해 가셨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투자로는 이 정도만 하시고요. 금융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금융 파트 가기 전에 항상 부채 감당률은 아까 순투부였죠.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지만 순소득 부채에서 감당하고 나는 잡력이 있죠. 자, 이 채무액에는 무조건 그냥입니까? 유효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인은 왜 그럴까요? 유효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를 다 빼줘야 됩니까? 두 가지를 다 빼줘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순소득은 부채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만 보고 유효소득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보세요. 순투부. 자, 경부선을 따라서 뭐가 피어 있어요? 그럼 얘가 순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뜹니다. 아시겠죠? 그죠? 꼭 체크하시고. 자, 투자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투자론 자체는 원래 간단하게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따보세요. 부동산, 금융. 얘가 이제 5문제 뜨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금융 파트는 왜 좀 수월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우리가 구할 때 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금융이 먼저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돼요. 좀 어려운 파트는 좀 빨리 가고, 좀 맞힐 수 있는 건 좀 천천히 가볼게요. 인정하십니까? 왜냐면 여기서 점수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천천히 가볼게요.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죠. 그러면 수요자한테 빌려주면 무슨 금융이에요? 소비금융이 되죠. 얘기 좀 해요.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면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무슨 금융이에요? 개발금융. 참 쉽죠? 그래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분이냐 부채가 나와요. 자, 그럼 밑에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지분이라는 것은 딱 5가지예요. 따라서 신공조립펀. One more time. 신공조립펀. 칠판. 신이 뭐죠? 신디케이트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공이요. 공모위원 증자죠. 이해하셨습니까? 신공조가요. 조인트 벤처죠. 자, 신공조리. 어머, 영어로 나와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리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펀이 뭐죠? 펀드죠, 펀드. 이해하셨어? 그래서 어머, 교수님, 저는 지분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5가지만 가세요. 그다음에 신공조리펀. 조리펀만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머, 교수님, 저는 싫어요. 부채로 갈 거예요. 그럼 부채는 그냥이야. 채자가 나와. 자, 은행 가서 저당 잡지. 그러면 담보 잡지. 그러면 사채 나오지. 뭐 저당 담보 채권 이런 게 나오면 다 부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으로 가져가라 했죠.
그냥요 전신주에 매달려. 그럼 얘네들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전환사채와 신주일수급부사채는 우리 랜드프로에 없습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부채냐 지분이냐 매장이냐를 얘기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신디케이트는 뭐예요? 지분. 사채가 들어갔으니까 부채, 리츠, 지분. 자, 여기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ABS는 원래 자산담보보증권이 맞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담보라는 게 안 들어갔죠. 그럼 ABS는 부채증권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증권? 부채. 담보로 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ABS는 자산담보보증권이야. 담보가 들어갔잖아. 유동화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건 담보보증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말이야. 그 뭐야? 부채로 가야 되는 말이야. 근데 MBS도 이게 유동화가 저당담보증권이죠. 이것도 부채로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모 방식이 지분이었죠. 펀드도 지분이죠. 조인트 벤처도요. 저당 담보가 들어가면요 부채가 되는 거죠. 어디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전환사채와 신주일수급부자는 내장인 금융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얘기하세요. 이제 신디케이트, 지분, 사채, 부채가 나오고요. 펀드, 지분, 이제 다 했잖아. 얘기를 해야지 이제. 리츠, 지분, 조인트 벤처, 지분, 자산 유동화 담보증권, 부채, 저당 담보, 부채. 자, 저당 유동화 증권, 저당, 부채, 전신주에 매달렸어. 매장님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점수를 땄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전세자금으로 하는 게 비공식적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자금융 문제 아니면 이제 선분양에서 공급자금융이 비공식적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천천히. LTV, DTI 아시죠? 자, 그럼 LTV는 그냥요. LTV는 어떻게 L을 불어놨으니까 이건 그냥요.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그럼 아까 5억에다가 60% 나오면 얼마 빌려준다는 거야? 3억 빌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총부채에 대한 차주의 상환 능력입니까? 능력이에요. 그럼 1억에다가 40% 4천 나왔다고 이게 대출액이 아닙니다.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되죠. 아시겠죠? DSR이라는 거는 차입자 소득 기반으로 해서 DTI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은 자, 얘는 이자만 까는데 얘는 따로 다 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강화된 거고. 가계부채의 안전하게 대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LTV, DTI를 DSR을 그냥 되어 낮춰야 돼요. 낮춰야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는 고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리고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시 확정된 이자로 가는 거죠. 조기상환이라는 거 아시나요? 자, 그럼 조기상환이라는 자체는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아질 때. 낮아졌을 때 무슨 상환? 조기상환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자, 할게요. 시장이자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조기상환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조화. 어떤 뜻이야?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하락했을 때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조화. 이해하면 좋아? 좋아? 안 좋아? 반말이야.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어떻게 해? 낮아지면 무슨 상환? 조기상환이에요. 맞죠? 그죠? 시장이 싸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기 전 변제한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이 계좌보다 낮아지면 대출자도 조기상환 위험에 직면하겠죠. 근데 시장이자가 높아졌어요. 조기상환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얘가 안 하다 보니까 대출자가 갈아탈 수 없죠. 그럼 수익성이 그만큼 악화되겠죠. 수익률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은요. 고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럼 예상보다 실제가 높아지면 은행이 위험하죠. 그러면 누가 불리하겠어요? 대출자, 차입자가 유리하겠죠. Understand? 자, 변동으로 갈게요. 자, 변동은 그냥입니까?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이 대출금리라는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죠. 그럼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라고 한다면 이 기준금리와 코픽스하고 CD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준금리는 예금이자를 적용시켜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대출금리를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럼 가상금리를 더해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금리가 바뀐다는 거죠?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코픽스라는 것도 어떻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죠? 그럼 얘도 기준금리에 적용되잖아요.
그럼 그 연동에 대해서 일정 주기로 변동해서 누구한테 이걸 전가시킵니까?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요. 맞나요? 그럼 대출금리 기준금리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코픽스가 있죠. 이 코픽스 요새 많이 쓰거든요. 그럼 CD가 더 기간이 길어요? 코픽스가 더 길어요? 어떻게 알았죠? 글자가 길잖아요. 그죠? 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끌어올 때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예치해야 될 예금 금리거든요. 그럼 은행이 자금 조달 반영하는 변동금리 이건 무슨 금리다? 기준이죠. 그럼 코픽스가 높아지면 기준금리 높아지죠. 그럼 대출 약정 대출 금리도 올라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가산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거래 실적 차입 취업 상태에서 고정됐고요. 그 변동금리 시장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대출자가 인플레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면 변동은 이자 기준이니까 짧을수록 더 전가시키죠.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로 전가시킬까요? 대출자에서 차입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다시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더 전가시키는 거죠. 그 변동금리의 저당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초기 금리는 높다, 낮다. 높은 건 자기 생각이고 미치겠어. 자, 고정하고요. 변동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정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럼 처음서부터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 더 높고 변동이 낮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낮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100% 시험 나옵니다. 여기 별표를 3개 쳤죠? 무조건 돼요. 100%라고 할게요. 100%. 100%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는 상환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 버려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이제 추천하는 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자, 갑니다. 자, 시험장 가시게 되면 좀 야매로 요것만 잡으시면 다 끝나버려요. 자, 초기하고 후기가 있다. 초기하고 후기가 있다면, 자, 여기를 따라서 원리금이라고 하자. 원리금이라고 하고요. 원리금이라고 하고, 여기를 잔금이라고 할게요. 원래 잔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잔금이죠. 근데 야매로 좀 가볼게요. 야매로. 한 방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1,000만 원에 10년에 10%가 원리금 균등상환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130씩 똑같죠? 요걸 이제 중간에 긋고요. 최정식은 점점 많이 내잖아요. 그럼 최정식은 초기에 적게 낸다, 많이 낸다, 적게 낸다. 대화를 하자.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소득이 증가할 것 해상되는 늙은 젊은 부부가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유 예정 기간이 짧아야지만 되지 길면 채무의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원금 균등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원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초기에 많이 냅니까? 그러면 점점 줄죠. 체감식이에요? 체증식이에요? 체감식이라는 거예요. 맞나? 그럼 원금 균등은 그냥이야 체감식이야. 전체에 대한 원금이 줄어든다는 원리금이. 언더스탠드?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어떻게 돼? 균등하죠. 체증식은요? 증가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가냐면 보세요. 집합. 자, 그러면 초기에 차입자와 대출자 입장이 다르죠. 그럼 차입자는 그냥입니까? 얘가 원리금의 부담이 큽니까? 크죠? 그럼 어떤 게 제일 커요?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입장이 다릅니까? 빨리 해소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원금이 빨리 해소하죠. 그럼 원금의 해소에 대한 위험이 작아지겠죠. 화이팅. 근데 말이야, 잔금은 반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어떤 게 처음에 맞나? 그냥 읽어.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체증식이잖아요. 그럼 중도 상황은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잔금은 요거 따라서 야매다. 원래는 잔금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야매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그냥 가시면. 그럼 중도상환 시 어떤 게 제일 많이 남겠어요? 체증식이 제일 많이 남죠. 그런가요? 그럼 체증식은 그냥입니까? 납부할 잔액이 많아집니까? 그럼 이자도 어떻게 돼요? 높고 전체 원리금의 누적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젊은 층과 은퇴 예정자까지 다 떴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최정식은요 그냥입니까? 젊은 층이 낫습니까? 소득이 감소할 거 예상돼요? 증가할 거 예상돼요? 근데 나중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납부할 이자가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 다음에 중간은 원리금 균등이 있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 은퇴 예정자라고 나왔어요. 자, 은퇴 예정자는 그냥입니까? 초기에 좀 어떻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원금 균등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퇴 예정자는 소득이 증가할 거 예상되는 감소될 거 예상되는 감소될 거는 원금 균등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원금 균등은 젊은 층이나 은퇴 예정자가 나.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거잖아요. 초기에 어떻게 내는 게 나? 많이 내는 게 전체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많이 내나 나중엔 그냥입니까? 적게 남습니까? 그럼 납부할 이자도 적게 된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다음에 교수님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의 비교가 나와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글자에 적혀져 있잖아요. 나만 알아? 다 알아? 다 알아요. 분위기 안 좋아? 다 알죠? 그 원금이 균등하다는 걸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여러분 이론이 돼 있냐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항상 이자율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남아있는 금에 적용시킵니까? 처음에 상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뭐가 높을까요? 이자가 높아버려요. 노란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야. 잘 보고 있어, 이거? 그럼 이자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많고 점점 이자가 준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최정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최감식이고 초기에 원리금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한은 틀리겠죠. 그 원리금 균등은 뭘 포커스 마시냐? 자, 당연히 시험장에서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뭐가 균등하지? 어떻게 알았지? 글씨에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그냥이야 글씨에 나와 있어. 그럼 그걸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장난치냐? 그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에 차지하는 비중을 장난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상한이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같다. 이자 같아요. 그죠? 그럼 이자를 적게 내겠어요? 제일 많이 내겠어요? 점점 이자가 줄죠. 그럼 안에 여기 있는 건 누구겠어요? 원금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원금은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라는 거 아시죠?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도 있어요, 원리금 균등도 있어요. 이게 저당상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칠판 보십시오. 자, 이 부등호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합니다. 칠판. 자, 원리금의 초기 상한이 있죠? 누가 제일 많이 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 최정식이라는 거죠. 파이팅.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잔액은 그냥이야 반대야. 어떤 게 제일 많이 남아? 최정식, 원리금, 원금이란 말이야. 점중식이 더 많이 남는단 말이지. 다 이거 해놓고 갈게. 그러면 많이 남다는 건 그냥이야 납부할 이자가 많아. 그럼 요 순서도 잔금의 순서로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자, 따라서 DTI. 이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이거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자, 칠판 보세요. DTI는 D를 I로 나누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데빗 투 인컴이라는 것은 데빗이 원리금이에요. 자, 인컴이 소득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갑돌이가 1,000만 원 아니겠지만 지금 1,000만 원에서 자, 은행이요. 원금을 할지 원리금을 할지 최정식 할지 얘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럼 원금은 그냥입니까? 초기에 상한이 많습니까? 그럼 DTI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DTI가 제일 큰 게 누구지? 원금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최정식이라는 거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럼 DTI는 누가 더 높겠습니까? 원금이 더 초기에 높다는 거죠. 맞죠? 근데 DTI가요, LTV가 그냥입니까? 중도 대치를 빌리죠?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갚아 나갑니까? 그럼 나중에는 여기서에 대한 LTV는 잔금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비율을 얘기한다? 그럼 잔금은 누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최증, 원리금, 원금이니 최증식이 제일 많겠죠. 맞습니까? 자, DTI가 처음에 높은 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자, LTV라는 건 그냥입니까? 중도의 잔금 비율을 얘기합니까? 누가 제일 잔금이 많겠어요? 점증, 원리금, 원금이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원금은요, 매기 상한 중 원리금 상한에게 상한 진행은 체증합니까? 체감합니까? 체감하고, 원리금 중에서 월 상한에게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 칠판 보세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얘는 그냥입니까? 점점 증가합니까? 체증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자, 저당 상수가 필요한 게 있죠? 그거 누구예요? 원리금 균등이지 원금 균등이 아니에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한만이 무슨 상수를 이용합니까? 음자에다가. 원금과 원리금은 그냥입니까? 1회차에 이자가 같습니까? 이자가 같지 원리금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원리금은 또 원금이 더 크겠죠. 그 다음, 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자,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에 대한 상환액은 그냥입니까? 잔액이 작습니까? 작고요. 마지막, 체증식의 경우는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죠. 차입자한테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적합하다는 거죠. 요까지 가셨죠?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요거를 나중에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백지화 시키고 채워 나오셔야 돼요. 이게 틀리겠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틀었다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